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당의 상황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국민의당이 자체 진상조사를 좀 벌이고 있고 오늘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먼저요. 지금 앞서 성임 앵커도 전달해줬지만 아직 각종 의혹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네. 본격적인 자체 진상조사 시작된 게 월요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결론이 좀 빨리 나왔네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글쎄, 내부의 일이니까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놓고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스스로가 내부에서 말이죠. 이렇게 조사를 했다면 빨리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시간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네. 문제는 혹시라도 내부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문제를 또는 귀책 사유를 감추기 위해서 만약에 그 잘못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네. 판단을 했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볼 때에는 여전히 지금 이 석연치 않은 의혹에 대한 주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이 결국은 하여간 그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예. 그것은 검찰이나 혹은 외부 의혹 제기와는 정반대로 우리는 네. 깨끗하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 이제 이 사건은 검찰에서 얼마나 수사를 하고 그리고 진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과 진실의 차이거든요. 이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드러난 그야말로 사실 관계, 팩트만 그렇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실 속에 뒤에 의도와 숨겨진 그런 그 행위자들의 진실된 그런 그 생각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밝혀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국민의당이 사실은 앞으로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대단히 아주 중요하고 위중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이게 옳다 그러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불거진 이상 의혹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국민의당으로서는 아무래도 좀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 차원이라면 조목조목 좀 해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텐데 해프닝성 오버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국민의당에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했겠죠. 예. 저는 오히려 국민의당 내부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국민의당 쪽에서는 애초에 제가 그런 지적을 했을 때 일부분은 또 외부에 또 다른 업체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관계성이 없어서 혹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결론을 내렸어요. 국민의당 의혹 관련은 세 단계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그 홍보물 관련해 가지고 일부 돈이 당으로 흘러 들어갔지 않느냐 네. 하는 게 1단계였었고 네. 또 하나는 그게 이제 박선숙 당시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이게 당의 혹시 조직 체계와 관련돼 있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게 있었고 세 번째가 이제 혹시 김수민 의원 공천에 혹시 비리가 무슨 있지 않냐 이런 문제였었는데 선관위가 고발했던 핵심 내용은 돈이 당으로 흘러갔다 해가지고 6월 9일자로 보도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예. 이군현 의원도 관련된 부분 해가지고 이번 선거 관련해서 두 부분이 검찰에 고발됐다는 걸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네. 지금 그 고발의 근거가 됐던 당으로 돈이 흘러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보니까 흘러간 게 전혀 없다. 두 축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장 그대로 그쪽에 남아있다. 예, 통장 또 하나는 공개했죠. 이제 당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했던 그 직불 카드를 당에 관련된 당직자들이 썼다라는 것이었는데 예. 들어온 적도 없고 직불 카드도 그대로 그쪽에 있다가 환불 조치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 기초 사실 자체가 선관위 판단이 잘못됐고 검찰의 고발 사항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상돈 의원이 아마 검찰이 기소하는 것 자체가 우습게 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조만간 검찰의 기소 가능성 이 자체가 판단해 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국회에서 지금 아마 국민의당 최고위 끝나고 지금 입장을 좀 밝히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좀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내용을 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이제 국민의당 로고를 처음 만들었던 계약업체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보면은 국민의당 입장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관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행이 아니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명할지 좀 궁금해요. 그렇죠. 그 숙명여대 K 교수라고 하는 예. 이제 그 지도 교수 또 브랜드 호텔의 만들었던 분 이런 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하고 이게 업계 관행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크리에이티브 워크 그러니까 하시면 창의적인 그런 그 작업의 산물로 대가로 받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정당화를 시키고 나왔는데
하는데 예.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업체가 받아서 그것을 다시 리베이트 형식으로 주지는 않는다라고 예. 하는 것이 지금 핵심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얘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쪽의 그 입장을 그대로 두둔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과 그다음에 제작업체 입장,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첫 번째 로고와 그다음에 이 김수민 의원이 들어오자마자 업체를 이 이유를 들지 않고 바꾼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당직자들도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냥 일방적인 지시였다라고 네. 하는 점,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다 그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예.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문제는 네. 국민의당이 지금의 입장과 만약에 그 검찰 수사 결과가 달라졌을 때 문제입니다. 특히 예컨대 통장 사본에 돈이 그대로 있다라고 했을 때 통장 사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요즘에 전부 인터넷 뱅킹으로 하지 누가 통장 가져가서 은행에 가서 찍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 며칠 날짜 통장인지 통장 정리가 된 건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사실은 예. 그냥 통장 사본만 누가 내놨을 때 그걸 만약에 이상돈 최고위원이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그렇죠.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아주 사소한 오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어느 쪽의 그 입장을 그냥 두둔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 이렇게. 네, 애초에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이제 우리가 검찰만큼의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얼마나 이렇게 깊이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는 당직자, 당 관계자들의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내밀하게 조사를 벌인 끝에 결론을 내린 건지, 혹시나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 결과가 내용이 달라진다면 또 어떤 입장이 취해질지도 좀 걱정되는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은 쪽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타격을 더 받겠죠. 예. 그런 만큼 아마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하고 결정했고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이게 그냥 뭐 대충 보겠던 것이 아니라 내부에는 검찰을 거쳤던 박주선 최고라든가 또 김경진 의원 등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을 좀 고려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지금 다른데 관련 이제 업계에서 그동안의 관행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아마 내부적으로는 따져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서로 간의 거래에 관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예.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문제가 지적된다면 책임을 받아야 될 겁니다. 예. 만약 이런 부분이 당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혹시 이제 이런 것이 당의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 흘러 들어갈 여지를 두고 리베이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겠죠. 네. 다만 이제 근본적으로 당의 비례대표를 받는 사람이 관련된 업계가 당의 홍보물의 기획이라든가 걸 대행했다는 것 자체가 적절한 것은 아니었죠. 예, 내간의 예. 소지가 있는 부분을 했던 것은 애초에 좀 잘못했던 부분을 본인들이 그 지문 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진상조사단인 그 이상돈 의원이 아무래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구설이 좀 오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요, 30대의 정치권에 입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김수민 의원을 뭐 직접 겨냥한 건 아니지만 요즘 뭐 청년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이렇게 젊은 분들의 정치 진입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부적절하게 본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부적절하고 보겠죠.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발언상에. 본인은 이런저런 맥락에서 얘기했다 볼 수 있겠는데 예. 아주 잘못했다고 이상돈 의원 아마 사과를 해야 될 겁니다. 참고로요. 지난 19대 때 최연소가 아마 김광진 의원이 31살에 당시 됐을 겁니다. 예, 예. 이번에 김수민 의원이 30살이 됐는데 예. 이런 참고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연령별로 비교를 해가지고 국회 의정 활동 중에서 다선했던 고령층하고 바로 젊은 세대가 등장해서 국회의원이 했던 사람들 어느 쪽이 활약이 좋았었는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아마 이상돈 의원은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특정한 분야에서 깜짝 한번 주목받았다고 해서 그게 국회의원의 자격이 되는 것인가. 국회의원의 역할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은 다른 국가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할에 대한 좀 성숙된 사고를 갖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다가 30대가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 말 자체는 아주 잘못된 거고요. 부적절했기 때문에 본인 사과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 자체의 의미는 아마 그런 얘기였을 거예요. 과거에도 옛날에 그 소년등과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젊어서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되면 네. 그럼 사람이 이 안하무인이 돼요. 그리고 아주 적이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재주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너무 일찍 그 정계에 진출하거나 또는 뭐 옛날로 하면 이제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나가게 되면 예. 그 재주를 꼽히기도 전에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얘기는
이 그 상대 당사자들 젊은 사람들을 그 폄훼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목적 자체는 예.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 사실은 여기 이제 김광진 의원 아까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 김 의원도 김 전 의원도 마찬가지. 이번에 김수민 의원도 그렇고요. 사실은 국회의원이 될 만한 그 과거의 행적의 성과라든가 혹은 성숙된 의식 구조 이거 있다고 누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청년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을 들여와서 청년들의 청년 유권자들의 표를 좀 얻겠다라고 하는 정당 정치의 산물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네. 우리 사회에 예를 들어서 김수민 의원이 자기 분야에서 광고 홍보 분야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 누가 알아요? 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될지 누가 압니까? 사실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갖다가 딱 뿌려놓고 갖다 놓고 30대 정치권에 입문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특정 의원 혹은 특정 그 세대를 정치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시기가 같이 맞물려져 있고 상황이 맞물려져 있다 보니까 좀 오해를 받는 건 사실인데 예, 예. 뭐 저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네. 차제에 오히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개헌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 비례대표 문제 계속 이대로 둘 것인가? 우리 사회에 정말로 왜 그 사람이 비례대표로서 국회의원이 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또 그 비례대표를 선발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에 말이죠. 오죽하면 비리대표라고 얘기할 정도로 돈도 받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도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 이제 비례대표의 원래 순수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네. 목적이라는 게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반영한다는 거였는데 그것은 이미 정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예, 예. 지역과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헌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 비례대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자. 예. 저는 그렇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상돈 의원 자체가 얘기한 그 부분은 문제는 저는 네.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큰 않아요. 문제라고 생각하지 네. 않는다. 나이를 가지고 기준을 네. 삼은 거에 대해서 그거는 네네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네. 그 청년들을 오히려 위하는 얘기지. 예. 그 사람들이 그 자기 분야에서 더 능력을 쌓고 능력을 발휘하고 실적을 쌓고 네. 더 성숙해지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우리 사회의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너무 일찍 나오게 되면 그런 것을 발휘하기도 전에 사방에서 그저 시기 질투심도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꺾여져 버리는 경우가 역사에 허다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그거를 지적한 홍 거죠. 교수님의 지적은 알겠다만 예. 그걸 나이를 기준을 잡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반론의 여지가 분명히 좀 있을 것 예, 같아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네. 특정한 어느 분에서 깜짝 좀 빛났다고 해서 그게 이제 국회의원의 조건은 아니죠. 국민 예. 대표성은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다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점은 한번 지적해 볼 만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상돈 의원도 이런 실수를 했지만 문병호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당 상황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당 상황을 좀 수습해 보려고 했던 말 같은데 좀 오히려 그 안철수 의원의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걸 시인한 셈이 아닌가 싶어요. 1인 지배 정당이 아니고 우리 당 자체가 느슨한 형태로 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 불거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부분적으로는 당의 상황을 좀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또 문병호 전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 아니다, 1인당이 아니다. 네. 이런 그 부분을 변명성도 강조하고 또 싶었던 이제 거겠죠?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예. 했는데요. 그게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1인 정당이든 아니면은 집단적인 조직으로 돼 있는 정당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정비가 안 된 정당 상황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당 과정에 있었고 또 이런 저런 세력이 한꺼번에 가입해서 이렇게 조직화된 것도 아니고 추가로 이 세력이 또 같이 붙고 저 세력이 붙고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정비가 안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미숙했다고 내부적으로 자인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문병호 의원이 얘기했던 안철수 개인의 지도력과 당의 조직적인 지도력 관련된 부분은 이후에 국민의당의 진로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긴 할 겁니다. 안철수라는 브랜드가 가장 큰데 안철수 의원 개인을 중심으로 과연 당의 지도력을 갖출 것인가 아니면 안철수 의원 개인이 아니라 다른 집단적인 당 전체의 특성을 가지고 국민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예. 만약에 안철수 의원 개인에 의존했다가는 안철수 의원 개인의 성세에 따라서 당의 전망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럼 그걸 대체할 과연
당의 조직적인 기반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의 딜레마를 그대로 표현해 준 것은 문병 전 의원이 했던 것은 맞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안철수 의원 자체가 이번 일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좀 처해진 것 같긴 합니다. 지난번에도 보면은 당초에 반응하고 다르게 어쨌든 진상조사 철저히 해서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좀 지켜보자라고 말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아직 아무 말도 없거든요. 안 그래도 요즘에 지금 지지율이 좀 빠진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 싶어요. 그 지지율이 때에 따라서 올라가고 낮아지고 하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뭐 지지율 자체 뭐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소위 국민의당의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예. 특히 안철수 의원이 또 안철수 대표가 그 단순한 그 개인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새정치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이 기성 정치권과는 뭔가 다르고 새로운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정당에서 보통 우리가 리베이트 그러면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선거 이 공영제를 하면서 이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이제 감당을 해준단 말이죠. 이것이 이 과정 속에서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런 속에서 상당한 지금 부패가 있다는 것이 이미 공지된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런 말하자면 의혹에 휩싸이게 되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뭐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정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여기에서 말하자면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유일합니다. 있는 그대로 또 오히려 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환부를 훨씬 더 크게 도려내서 예. 손끝에 상처가 났다 그러면은 이거 그냥 두고 감싸려고 하다가는 뭐 팔 전체를 잃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는 거죠. 네. 손목을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주 과단성 있는 어떤 결단력을 보이고 네. 또 만약에 잘못했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국민들께 참여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당이 이 사태를 수습하는 위기 대응 능력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안 의원이 지금 최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조선에게 물어보라라고 네. 했던 것은 아마 그런 게 필요했을 겁니다. 모든 당의 상황을 안철수 개인에 대해서 아마 기자들은 듣고 싶어 할 겁니다. 네. 그럼 모든 문제가 안철수 개인을 통해서 나오면 당의 모양도 바람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진성조사단에 맡기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게 전 필요하고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네네. 대신 이제 홍성걸 교수가 지적했던 부분을 명심할 필요는 있다. 최근 이번에 지금 이제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관련해 가지고도 몇 군데에서 그동안의 관행을 꺼냈거든요. 박지원 의원도 꺼낸 바가 있었고 하는데 예. 저는 그동안의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당은 그동안에 우리가 조금 뭔가 잘못됐던 부정적인 관행을 탈피하는 새 정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 부분 책임지겠습니다. 비난을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혹독한 기준을 자체를 그렇습니다. 예. 될 필요가 있었겠죠. 기존의 관행이라는 걸 가지고는 국민의당에게는 적어도 변명의 기준은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이 상황을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새누리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혁신 비대위가 현행 최고위원 체제를 폐지하고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중구난방하는 최고위원 체제를 통해서 공숭학당 이미지 좀 탈피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좀 구분해서 뽑게 되면은 당 대표의 권한이 그만큼 강해지지 않겠느냐?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이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네, 그렇죠. 지난번 이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나타났던 새누리당 지도부의 모습은 예. 그야말로 개그 콘서트였던가요? 그 네. 프로그램에서 봉숭아 학당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비판이 많이 나왔었죠. 예, 그래서 이제 단일 지도 체제를 좀 강화해서 당 대표를 분리해서 뽑고 대표 권한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런 대안을 지금 혁신 비대위가 내세운 거죠. 예. 그야말로 이 당 내의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인데요. 저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당연한 대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다만 이것이 더 워낙 또 그런 고통을 받았었기 때문에 예. 좋지 않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의총이나 혹은 당내 모든 지지를 받기에도 그다지 어렵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그럼 과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그럼 잘 굴러갈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지금 문제를 없애고. 예. 근데 과거에 우리가 소위 그 지금 당수라고 부를 때도 있었고요. 그렇죠. 총재라고 부를 때도 있었고, 예. 그야말로 단일 대표 체제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파워가 있어 보이네요. 당수와 당 총재 아닐까요? 그럼요. 근데 그런 때에는 그때에 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느냐, 소위 우리 대표적인 삼김 시대의 삼김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야말로 당내의 기반과 탄탄한 기반과 카리스마가 없으면 단일 대표라 하더라도 선거만 끝나면 책임져라 물러가라 그러고 아우성치고 흔들 텐데 예.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혹도 의구심도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 하여간 실험이니까,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이 단일 대표 체제로서, 단일 지도 체제로서 강력하게 이제 대선을 지금 이제 준비하겠다라고 예. 하는 의지로서는 하여간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네.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예.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 새누리당 혁신 관련해서 과연 뭘 가지고 지금 혁신한다고 하느냐 물어보면 거의 유리했던 게 지금 지도체제 개편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지도체제 개편에 대해서 단일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쪽은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당의 지도부의 모습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 지도체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예. 마치 14년, 12년 전에 이렇게 이해창 총재 독점을 비판하면서 집단 지도체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시피, 그렇죠.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단일성이 필요하다. 또 필요하면 나중에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특히 이제 개판 문제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러면 반대로 그동안에 개판 논란의 중심이 됐던, 만약에 강성 친박이 당의 대표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예. 똑같은 문제가 더 강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을 때, 예. 역시 그러면 책임론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당 대표도 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책임을 부과할 수 있어서 당장은 괜찮다. 해서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단일성 체제 또는 단일성 집단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당의 합의를 받고 그 방향으로 간다고 보니까 예. 뭐 당으로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봤겠죠. 일단은 지금 당 대표 도전하신 그 면면을 보면 대부분 친박계입니다. 비박계에서는 네. 뭐 정병국 의원 정도만 눈에 보이는데요. 지금 요 상황에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박계에서는 벌써 이제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최경환 의원밖에 없다, 이렇게 군불대는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최경환 의원을 지금 대표 주자로 내세울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예. 뭐 그만큼 지금 현재 대통령이 아마 원하는 카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또 지금 그 그러니까 친박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 친박계가 그대로 밀어붙이면 뭐 될 가능성이 많겠죠. 네. 문제는요. 정작 표를 줄 사람들은 이제 유권자들이라는 거죠. 국민 일반들이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소위 그 친박 주류의 숙제는요. 예. 친박 주류의 최경환 의원을 대표로 내세워서 대표를 만드는 것 자체는 쉽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왜 최경환 의원이 대표로서 우리가 새누리당의 환골 탈퇴하고 다음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카드냐라고 예. 하는 것을 제시를 해야 돼요. 예. 그게 아니면 누구라도 지금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비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는 비박계니까 예. 내가 대표로 해서 이 새누리당을 바꿀 수 있다?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새누리당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바꿔서 국민들이 원하는 보수의 대표적인 정당으로서 만들고 후보를 어떻게 내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그 설득력 있는 그런 플랜이 없이는 네. 누가 대표가 돼도 새누리당을 오죽하면 요즘에 어젠가요 신문 보니까 요지부동이다라고 하는 것 대신에 여지부동이다라고 네, 얘기할 네. 정도로 지금 그렇게 새누리당에 대한 실망감이 점점 쌓이고 커지고 있습니다. 예. 한 번 이 실망감을 표시한 그 회초리를 든 이 국민이 두 번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그것을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이런 전대 일정까지 확정이 되었고 날짜가 다가오면서 최경환 의원의 당 대표의 가능성이 자주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
지금 정병국 의원 한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 이른바 친박 범죄에 속하는 사람들인데요. 네네. 정병국 의원은 현재의 집단 지도 체제가 지속이 되면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지만은 분리가 되면 출마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확실히 출마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친박 거론된 사람 중에서 다 나름대로 조금 입장식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주영 의원의 경우에는 범친박으로 구분되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그게 약하죠. 네. 그리고 과거에 해수부 장관을 했었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예. 이정현 의원도 이제 핵심적인 그러면 이번엔 나서지 않을 그런 모양새가 좀 된 상황이 됐어요. 당연히 그런 본인의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대권을 겨냥하는 사람들은 굳이 이제 당권에 겨냥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사실은 둘 다 가능하다고 하더라도요. 당선 가능성이 애매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 1차 관문에서 탈락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예컨대 지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경우도 이번 4.13 총선 끝난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이죠. 예. 8월 9일 날 전대를 통해서 지역에서 이제 실패를 했는데 바로 몇 개월 만에 당권 도전하겠느냐 예. 등등을 고려했을 때는 네. 몇몇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원래대로 당헌대로 1년 6개월 전에는 당권을 나눠야만이 대권이 가능하다는 얘기 때문에 제약을 받나 모르겠는데 네. 몇 사람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당권 도전 후보군 구성에서는 그렇게 큰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좀 뭐 보세요? 오세훈 전 시장은 계속 지금 자숙하고 있고 본인은 당권에 대한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금 계속해서 그 외부에서 특히 언론이나 혹은 뭐 이런 데서 지금 계속 말하자면 군부를 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오세훈 전 시장이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뭐 저는 거의 제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동안에 그 종로구에서 지금 그 실패한 것도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전 과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갖다가 지금 그야말로 절차 탁마해야 될 시기지. 예. 지금 뭐 나서서 당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할 그런 시기는 아니거든요. 예.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는 그냥 언론들의 그냥 그럴 바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뭔가 이벤트성으로 이런 사람 저 사람이 좀 이렇게 참여하면 좀 주의를 더 끌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네.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뭐 가능성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거의 제로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어도 당 대표에 대해서는요. 예. 오히려 지금 그 오세훈 전 의원의 경우에 전 시장의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이 고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새누리당에서 정말로 보수 우파가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는 네, 정권을 연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대선 후보를 정말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인가 네. 이걸 오히려 고민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잠깐 살펴볼까요? 뭐 중앙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면 이제 문재인 대표가 네팔로 떠났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떠나면서 남겨놓고 간 게 하나 있습니다. SNS에 글을 하나 남겨놓고 구의역 사고를 가지고 세월호와 비교한 게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좀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해서 세월호 관련하면서 이제 이게 또 연장선상에서 논의하다 보니까 이제 세월호 이후의 처리 과정에 대한 새누리당 집권 여당에 대한 책임론까지 연결돼 가지고 예. 조금 이제 말이 잘못 연결된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구역 사고의 문제를 서울 메트로하고 또 이번에 하청업체, 용역업체와 관련된 매피아 문제, 또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문제라는 차원에서 지적했다면은 세월호 연장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책임론을 연결시키면서 이제 집권 여당과 관련된 쪽을 얘기해서 그 부분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이제 근원을 따지다 보면은 이전에 이명박 시장이라든가 이후에 이어졌던 오세훈 시장의 책임론을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현재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현 박원순 시장의 몫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구분해서 과거까지 연결시키는 발언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가끔 보면은 진정성을 가지고 문재인 전 대표가 자주 행동을 하는데 가끔 이렇게 조금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가지고 네. 당에 도움되지 않는 그러니까요. 이런 일을 벌이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본의 아니게 박원순 시장은 괜히 골치 아프게 좀 주목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주목받게 만들어 놓고 갔어요. 네, 참 이 구의역 문제는 네. 우선 그 표현 비교 자체가 잘못됐고요. 네.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쟁적 의도가 너무나 드러나는 그런 네. 사고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얘기다. 그다음에 우선 세월호 자체에 대해서도 이거 정권적 책임을 자꾸 거론을 하는데 이건 정권적 책임이 아니라 우리 국가적 책임입니다. 예. 우리 기성세대 전부가 잘못된 거고 사회 구조가 잘못된 것이지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걸 문재인 대표도 전 대표도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자꾸 정쟁으로 몰아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고 국가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치로 만들어 발전시켜 나가를 책임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정쟁을 만들어내는 거 정치 지도자로서 특히 지난번에 대선에서 48%의 지지를 받은 후보로서 예. 또 앞으로 정권 잡겠다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박원순 시장은 사실은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지금 다시 뜨끔했죠. 네. 그동안에 주목을 받고 자꾸 하기 위해서 예. 사실상 대선 가도를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다가 지금 말하자면 발목 잡힌 거고 예. 제가 늘 다른 곳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누구든지 말이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다음 자리가 보이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을 해서 이 사람을 다음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기회를 줘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예.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기회가 없어요. 절대. 예.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 아마 이번에 이걸 때문에도 지금 오히려 더 큰 교훈을 얻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 일성으로 꺼내든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요. 어제 이제 사무총장을 임명을 했는데 우영근 전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우영근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개헌 관련해서 그동안 활동을 많이 해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분명히 밀어붙이겠다 의지를 좀 밝힌 걸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네. 우영근 전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거론이 됐었죠. 예. 여러 사람이 거론됐는데 아마 그 중에서 우영근 전 원내대표가 사무총장으로 가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개헌 관련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봅니다. 예. 아다시피 19대 때 개헌 추진 모임 154명의 여야 의원들이 서명했던 모임의 실질적인 총무 역할, 간사 역할을 했던 그 우영근 의원이었었죠. 예. 또 개헌과 관련된 책을 본인이 2권이나 냈었고요. 네. 또 일성으로 적어도 오는 내년에 4월 재보선과 더불어서 그 이전까지는 국민투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정치권에서 보면은 항상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공감해왔었죠. 네. 다만 현실적으로 누가 추진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또 역대 국회의장들 사실상 거의 전부일 겁니다. 현재의 상황까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정도 상황인데 이번 20대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사무총장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이전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동력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사무총장의 역할이라는 그 개헌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다른 더 훨씬 많은 역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대 국회 시작과 더불어서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한마디에 쑥 입을 다물어 버렸지만은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도 당시에 이제 상하이 발언을 통해서 개헌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심지어는 오스트리아식의 이전 집정부제의 방향성까지 얘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여야의 두루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전보다는 좀 동력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지금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이다라고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유력한 대선 주자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큰 틀의 공감대도 만들어진 상황에 있다. 전문가시니까 혹시 네. 어떻게 좀 개헌 이번 논의는 본격적으로 좀 불이 당겨질까요?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그 일정부터 합의를 하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모든 정당들이 언제까지는 예를 들어서 합의를 해서 하고 언제까지 투표를 하고 예. 그다음에 개헌은 언제부터 한다. 언제 예. 한다. 예. 그리고 다음 말하자면 대선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정된 개헌된 그 새로운 헌법화에서 치를 것인지 아니면 치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적용할 것인지 뭐 이런 거 아주 일정부터 먼저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 국민 앞에 약속.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개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5년 단임제라고 하는 권력 구조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례대표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그 국회의원의 지역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촌에 가면은 5개 군이 그냥 하나의 지역구로 묶여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보다 더 넓은 지역이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국민의 기본권 확대 문제를 비롯해서 개헌과 관련돼서는 그냥 권력 구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스터디가 다 돼 있다. 다 돼 있긴 해요. 있는데 문제는 합의를 해야죠. 하나하나 놓고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합의를 할 때 서로가 막 다른 얘기만 하고 지지부진 합의가 안 되면 아무리 개헌을 지금 하고 싶어도 되질 않는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지금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요. 개헌에 굳이 반대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단 한 가지 전제하에서 뭐냐면 지금 경제 활성화를 필요한 모든 법안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활성화, 노동 개혁을 비롯해 가지고 구조 조정을 비롯해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거든요. 이거 전부 통과시켜주고 정부가 마지막을 충분하게 이 최선을 다해서 경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개헌 논의 얼마든지 찬성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모든 세력이 개헌 논의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시점인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부터 해놓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투표로 간다. 국회 내에서. 그래서 안을 하나로 전부 확정을 한다. 해놓고 그걸 갖다가 국민투표에다 붙인다. 이렇게 일정을 만들어 놓고 짜가지고 합의를 해놓고 간다면 그렇다면 저는 개헌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먼저 구성하겠다고 사무총장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 일정은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구성하는 것 출발할 걸로 보고요.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제동을 거는 쪽이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것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개헌 문제가 대통령의 동의 여부는 아니죠. 사실 지난번에 이제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헌 연설에서 이제 개헌의 문제는 권력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도한다는 거기 때문에 국민이 공감하는 분위기로 간다면 좀 가능할 거다. 어쨌든 간에 이번은 시작부터 체계적으로 좀 논의가 돼서요. 개헌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옹 교수 지적하신 대로 일정부터 서로 합의해서 확인한다면은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문제를 살펴보다 보니까 개헌을 하게 된다면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게 아마 지난 우리 87년 헌법에 부칙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개헌을 하고 나서 6일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를 다 이제 치르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그 당시에 개헌을 하면서 개헌하고서 바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부칙에 집어넣은 거죠. 이번 헌법 개정을 하고 부칙에다가 다음 국회의원 선거하고 이제 뭐 이번 개헌을 하게 되면 이제 임기를 맞추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칙에 다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갖다가 어떻게 맞춘다라고 하는 부칙에 다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새롭게 개정된 그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헌법을 가지고 치러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오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홍 교수 지적대로 그거는 87년 개정된 헌법에서 이제 과도기로 조치했던 부칙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대통령도 직선제로 뽑고 하니까 국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해서 바로 뭐 얼마 내에 구성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적용됐던 부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새로 이제 개헌을 하게 된다면은 또 국회 구성 관련된 부분도 법의 내용에 포함하든지 부칙에 포함하든지 되기 때문에 그건 별로 제척 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어쨌든 국회 안에서 이 국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의를 많이 좀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를 좀 빨리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은 더구나 이제 개헌 관련된 부분이 자꾸 왜 논의가 되느냐.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항상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 헌법과 관련된 문제가 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게 되면은 다른 개별적인 법률의 문제도 많이 풀 수 있는 좀 길이 더 열리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을 하면
각자 다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예, 합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지금 대안 몇 가지 있는 것 중에서 권력 구조에 대한 대안, 기본권 확장에 대한 대안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각각의 일정을 다 맞춰놓고 그냥 갖다 놓고 협의해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넘어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표결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큰 틀에 어쨌든 가는 방향부터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두 분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